자네 형이 내 아들을 구마려다 실패했어. 그런데 25년 후 자네가 날 구했구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대할게. 하하. 면접에서 떨어진 청년이 왜 다음날 회장실에 앉아 있을까요? 길에서 쓰러질 뻔한 노인. 준서는 그를 병원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알고 보니 그 노인은 오늘 아침 자신을 떨어뜨린 회사의 회장이었어요. 재면접 기회를 주겠네. 하지만 회장의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25년 전 자네 형이 내 아들을 구하려다 실패했어. 준서는 몰랐어요. 자신의 얼굴 흉터가 그리고 평생 가지고 다닌 낡은 사진 한 장이 오늘 이 순간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요. 과연 25년 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날 아침 저는 알지 못했어요. 제 왼쪽 얼굴에 새겨진 이 흉터가 제가 평생 기억하지 못했던 과거가 그리고 주머니 속에 늘 가지고 다니던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오늘 이 순간부터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거요. 태풍이 지나간 서울의 새벽은 여느 날과 달랐습니다. 새벽 5시 핸드폰 알람이 울렸을 때 고시원 창문 밖으로 들려오는 건 빗소리가 아니라 바람에 무언가 끌리는 소리였어요. 어디선가 쿵 하고 떨어지는 둔탁한 소리, 유리 깨지는 날카로운 소리들이 뒤섞여 들렸죠. 밤새 몰아친 태풍이 서울을 휩쓸고 지나간 흔적이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작은 세면대 앞에 섰을 때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을 보며 한숨부터 나왔어요. 왼쪽 뺨에서 턱까지 이어진 화상 흉터는 2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붉고 울퉁불퉁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애를 써도 감출 수 없는 과거의 흔적이었죠. 고아원 선생님은 말씀하셨어요. 제가 3살 때 큰 사고가 있었고 그때 입은 상처라고요. 하지만 그때 일은 단 하나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흉터만이 그리고 주머니 속 흑백 사진 한 장만이 제게 남은 전부였어요. 세면대 선반에 놓인 저렴한 크림을 집어들었습니다. 얇게 최대한 자연스럽게 흉터를 가리려고 손끝으로 두드리고 또 두드렸어요. 거울을 보니 조금은 나아 보였지만 완전히 감춰지는 건 아니었죠. 그래도 오늘만큼은 최선을 다해야 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니까요. 지난 3년간 서울에서 받은 크고 작은 면접만 해도 22번이었어요. 그 중에서 제가 최종까지 올라간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1차 서류, 2차 실무진 면접을 통과하고 오늘 최종 임원 면접까지 왔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였죠. 이번 달 월세 35만 원은 일주일 전에 겨우 냈고 남은 돈으로 이틀을 버텨야 했습니다. 편의점 도시락 하나에 3,500원이니까 그걸로 하루 2끼를 때우면 딱 맞는 계산이었어요. 옷장을 열었습니다. 유일한 정장 한 벌이 걸려 있었죠. 3년 전 첫 면접 볼 때 중고로 산 검은색 정장이었는데 소매 끝이 약간 해져 있었지만 다림질만 잘하면 괜찮아 보였어요. 어젯밤 미리 다려둔 와이셔츠를 꺼내 입고 정장 재킷을 걸쳤습니다. 거울 앞에 섰을 때 28살 청년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왼쪽 얼굴의 흉터만 아니라면 그저 평범한 구직자의 모습이었을 텐데 세상은 그 평범함조차 제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었을 때 손끝에 익숙한 감촉이 느껴졌어요. 낡은 사진. 저는 습관처럼 그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엔 6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환하게 웃으며 모자를 쓰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뒷면엔 흐릿하게 1998.6이라고 적혀 있었죠. 이 사진이 누군지 왜 제가 가지고 있는 건지 모릅니다. 고아원 선생님도 아셨다면 좋았을 텐데
선생님은 제가 사고 당시 입고 있던 옷 주머니에서 이 사진이 나왔다는 것 외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었어요. 혹시 내 가족일지도 몰라. 선생님의 그 말이 저를 여기까지 버티게 만든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언젠가 이 사진 속 아이가 누군지 알게 되는 날, 제 과거도 알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요. 그래서 저는 이 사진을 한시도 놓지 않고 다녔어요. 사진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고시원을 나섰습니다. 복도에 나서자마자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죠. 좁은 복도 양쪽으로 빽빽이 늘어선 방문들 사이로 어디선가 코 고는 소리가 들렸고 새벽 배달 준비하는 발소리가 울렸어요. 계단을 내려가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 태풍이 지나간 서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길거리는 난장판이었어요. 뿌리째 뽑혀 쓰러진 가로수들, 깨진 유리창, 여기저기 널린 간판과 쓰레기들이 아직 치워지지 않은 채 그대로 있었죠. 도로엔 물이 고여 있었고 인도 곳곳에 흙탕물이 흥건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습했어요. 바람에 섞인 빗물 냄새가 아직 가시지 않았죠.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는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될까? 대한산업은 중견기업이지만 복지가 좋기로 유명한 곳이었어요. 말단 사무직이라도 들어가면 월급이 250만 원은 나온다고 했죠. 그 돈이면 월세 내고 밥 먹고 조금씩 모아서 언젠가 제 과거를 찾아갈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매번 그랬습니다. 희망을 품고 면접장에 갔다가 돌아올 땐 실망을 안고 돌아왔어요. 외근이 많은 자리라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고객 응대 업무가 있어서요. 죄송하지만 다음 기회에. 말은 다르지만 결국 같은 뜻이었죠. 얼굴에 흉터가 있으니 안 됩니다. 아무도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면접관들의 눈빛에서 제 얼굴을 힐끗힐끗 쳐다보다가 서리로 시선을 떨구는 그 순간에서요. 지하철역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평소보다 사람이 적었죠. 아직 태풍의 여파로 대중교통이 원활하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이 출근을 늦추거나 재택근무를 하는 모양이었어요. 전철을 기다리며 플랫폼에 서 있을 때 문득 왼쪽 얼굴이 욱신거렸습니다. 가끔 이럴 때가 있었어요. 날씨가 흐리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흉터 부위가 아프고 쑤시곤 했죠. 손으로 살짝 문질렀지만 통증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전철이 들어왔어요.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가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어둠 속을 달리는 전철 안에서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이 보였어요. 흉터는 형광등 불빛에 더 도드라져 보였죠. 오늘만큼은 제발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신을 믿는 건 아니지만 이럴 때면 누군가에게라도 빌고 싶어지더라고요. 면접 시간은 오전 10시였어요. 회사는 강남역에서 2정거장 떨어진 곳이었고 9시 30분까지는 도착해야 했죠.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6시 20분. 시간은 충분했어요. 전철이 멈추고 사람들이 타고 내렸습니다. 출근 시간대라 조금씩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맞은편에 앉은 중년 여성이 제 얼굴을 힐끗 보더니 시선을 돌렸죠. 익숙한 반응이었습니다. 강남역에 도착했어요. 환승 통로를 지나 2호선을 타고 2정거장을 더 갔습니다. 선릉역 3번 출구로 나왔을 때 벌써 9시 15분이었어요. 태풍이 지나간 강남의 아침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고층 빌딩들 사이로 아직 청소하지 못한 쓰레기들이 나뭇잎들과 뒤섞여 있었고 도로엔 물 빠진 자국이 남아 있었죠. 대한산업 본사 건물이 보였어요. 12층짜리 은색 유리 건물이었는데 생각보다 크진 않았지만 깔끔하고 단정한 느낌이었습니다. 로비로 들어서니 대리석 바닥이 반들반들 빛났고
정면엔 대한산업 로고가 금색으로 새겨져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인사팀이 있는 층이었죠. 복도를 따라 걸어가니 면접 대기실이라고 쓰인 문이 보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이미 3명의 지원자가 와 있었습니다. 모두 저보다 어려 보이는 청년들이었죠. 깔끔한 정장에 자신감 넘치는 표정들이었어요. 저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면접 준비 자료를 꺼내려는데 손이 떨렸어요. 긴장했나 봐요.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고 자료를 펼쳤습니다. 대한산업의 주요 사업 분야, 최근 실적, 회사 비전. 머릿속으로 수없이 되뇌었던 내용들이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9시 40분, 50분, 그리고 10시가 되었죠. 인사팀 직원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직원이었는데 손에 든 서류를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최종 면접 대기자 여러분, 잠시 주목해 주세요. 그녀가 잠깐 멈췄다가 말을 이었어요. 오늘 최종 면접 합격자 10분을 발표하겠습니다. 호명되신 분들은 준비해 주시고 호명되지 않은 분들은 그녀가 미안한 듯 작게 웃으며 말했죠. 죄송하지만 이번 채용에서는 탈락입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김민수, 이지훈, 박서연. 이름들이 호명되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실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섰죠. 제 이름은 들리지 않았어요. 최연우, 강태민. 10명의 이름 호명이 끝났습니다. 제 이름은 없었어요. 이상 10분입니다. 탈락하신 분들께는 개별 연락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직원이 고개를 숙이고 나갔어요. 대기실엔 저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대기실에 혼자 남았을 때 귀가 멍했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복도에서 누군가 걸어가는 발소리도, 어디선가 울리는 전화벨 소리도,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마치 제 귀에 솜을 꽉 눌러 박은 것처럼 세상의 모든 소리가 차단된 기분이었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가방 손잡이를 쥐고 의자에서 일어났죠. 다리에 힘이 없어서 휘청거렸지만 어떻게든 균형을 잡고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대기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을 때 갑자기 모든 소리가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왔어요. 축하드립니다. 최종 합격하셨어요. 면접실 문이 열리며 들려오는 환한 목소리였습니다. 방금 이름이 불린 누군가가 면접관들과 악수하는 모습이 보였죠. 그 청년의 얼굴엔 환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면접관 중 한 명이 등을 토닥이며 격려하는 말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볼 수가 없었거든요.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구두 뒷굽이 대리석 바닥을 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딱, 딱, 딱. 그 소리가 마치 제 심장 박동처럼 느껴졌어요. 느리고 무겁고 공허한 박동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섰습니다. 버튼을 눌렀지만 엘리베이터는 오지 않았어요. 한참을 기다렸을까요? 아니면 단 몇 초였을까요? 시간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서 은색 엘리베이터 문에 비친 제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정장을 입은 청년, 왼쪽 얼굴에 선명한 흉터, 텅 빈 눈빛이 거기 있었죠. 또 떨어졌구나. 머릿속에 그 생각이 맴돌았어요. 22번째, 이제 23번째가 추가된 거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어요. 문이 열렸고 안에는 정장 입은 직장인 2명이 타고 있었죠. 저는 그 안으로 들어가 구석에 섰습니다. 숫자판만 바라봤어요. 7층, 6층, 5층. 숫자가 내려갈 때마다 가슴도 함께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1층 로비에 내렸습니다. 대리석 바닥을 걸어 유리문 밖으로 나왔을 때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아, 맞아요. 태풍이 지나갔지만 아직 날씨는 흐렸고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죠. 어디로 가야 할까요? 지하철역으로 가서 고시원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건물 앞에 서서 오가는 사람들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출근하는 직장인들, 배달 오토바이, 택시, 버스, 모두가 어디론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저만 그 자리에 박힌 것처럼 움직일 수가 없었죠.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켰더니 알림이 떠 있었어요. 카카오뱅크에서 온 메시지였죠. 아, 맞아요. 어젯밤에 도시락 하나 샀었죠. 이제 2만 원도 안 남았네요. 이번 달은 어떻게 버티지? 다음 달 월세는?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여서 통화 목록을 열었어요. 맨 위에 고아원 선생님이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마지막 통화가 2달 전이었네요.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였어요. 하지만 결국 화면을 껐습니다. 선생님께 뭐라고 말씀드리죠? 또 떨어졌어요라고? 선생님도 이미 지쳐 계실 거예요. 제 실패담을 듣는 것에요. 그때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전화가 온 거였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보통은 받지 않지만 왠지 오늘은 받고 싶었습니다. 혹시 면접 결과가 바뀐 건 아닐까 하는 터무니없는 기대를 품으면서요. 여보세요?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입안이 바짝 말라 있었던 거죠. 준서 씨? 나 민호야. 대학 동기 민호였어요. 작년에 대기업에 합격해서 지금 잘 다니고 있는 친구였죠. 아, 민호야. 야, 오늘 면접 어땠어? 연락 기다렸는데 소식이 없길래. 민호의 목소리는 밝았어요. 저를 걱정하는 마음이 묻어났죠. 떨어졌어.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목이 메는 게 느껴졌어요. 전화 너머로 민호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안. 내가 괜히 물어봤네. 아니야, 괜찮아. 준서야, 너무 자책하지 마. 너 충분히 잘하고 있어. 진짜로. 응. 고마워. 다음 주에 밥이나 먹자. 내가 살게. 그래, 연락할게. 전화를 끊었어요. 민호는 좋은 친구예요.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주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죠. 하지만 그 좋은 마음이 오히려 더 가슴을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계속 떨어지기만 할까요? 민호는 한 번에 붙었는데 저는 왜 23번째 도전에도 실패했을까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앞으로 걷기만 했어요. 선릉역 방향이 아니라 반대쪽으로 걷고 있었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멈추면 주저앉을 것 같았거든요. 강남의 거리는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태풍이 지나간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었죠. 쓰러진 화분, 부러진 나뭇가지들, 여기저기 흩어진 전단지와 비닐봉지들이 바람에 날려다니고 있었어요. 청소 차량이 지나가며 물을 뿌리고 환경미화원 분들이 쓰레기를 치우고 있었습니다. 걷다가 한 카페 앞에 멈춰 섰어요. 유리창 너머로 안이 보였습니다. 따뜻한 조명 아래서 노트북을 펼쳐놓고 일하는 사람들,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 나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모두 제가 갖지 못한 무언가를 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안정감, 소속감, 미래에 대한 확신 같은 것들이요. 발길을 돌렸어요. 그 장면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큰 길보다 조용한 이면도로였죠. 낡은 건물들이 양쪽으로 늘어서 있었고 작은 식당 몇 개가 문을 닫은 채로 있었어요. 바닥엔 어젯밤 태풍에 쓸려온 쓰레기들이 구석에 쌓여 있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작은 공원이 나왔어요.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 동네 공원이었는데 그네와 미끄럼틀, 벤치 몇 개가
전부인 아담한 곳이었습니다. 사람은 없었어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축축한 느낌이 엉덩이로 전해졌지만 상관없었어요.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다음 계획 같은 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막막함만 가득했죠. 주머니에서 손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그 익숙한 감촉을 찾아서요.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구겨지고 낡아서 언제 찢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사진이었어요. 6살 남자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는 흑백 사진이었죠. 넌 누구니? 중얼거렸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가족이었을까? 형제? 아니면 나였을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사진 속 아이는 그저 웃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25년 전 제가 3살 때 있었다는 사고에 대해 고아원 선생님은 큰 화제였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사고로 왼쪽 얼굴에 화상을 입었고 기억을 잃었죠. 부모님이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아무것도 모르게 됐어요. 그리고 이 사진 한 장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어렸을 땐 이 사진을 보며 상상했어요. 사진 속 아이가 제 형이고 언젠가 저를 찾으러 올 거라고요. 아니면 제가 이 아이를 찾으러 갈 거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건 그냥 아이의 헛된 바람일 뿐이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래도 이 사진을 버릴 수는 없었어요. 이게 제 과거와 연결된 유일한 끈이니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갑고 습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왼쪽 뺨의 흉터 부위가 욱신거렸죠. 손으로 그곳을 감쌌습니다. 따뜻한 손바닥이 차가운 흉터를 감쌌지만 통증은 가시지 않았어요.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습니다. 핸드폰을 봤더니 11시 30분이었어요. 벌써 1시간 반이나 흘렀네요.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굳어서 조금 아팠지만 움직이니 괜찮아졌어요. 이제 정말 돌아가야 했습니다. 고시원으로요. 공원을 빠져나와 다시 큰 길로 나왔어요. 지하철역 방향으로 걸어가는데 갑자기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어지러운 거예요. 손으로 이마를 짚었어요. 열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아, 맞다. 아침밥을 안 먹었죠. 어젯밤에 먹은 도시락 1개가 전부였어요. 편의점이 보였습니다. 들어가서 삼각김밥이라도 하나 사야겠다고 생각하며 문을 밀었어요. 찬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때렸죠. 도시락 코너 앞에 섰습니다. 여러 종류의 도시락과 김밥, 삼각김밥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가격표를 봤습니다. 삼각김밥 1,500원, 컵라면 1,000원, 도시락 3,500원이었죠. 계산을 했어요. 잔액 19,920원, 삼각김밥 하나 먹으면 18,420원 남고 내일까지 버티려면 컵라면 2개 정도는 더 사야 하니까. 결국 삼각김밥 하나와 컵라면 하나를 들고 계산대로 갔습니다. 2,500원입니다.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왔어요. 편의점 앞 작은 테이블에 앉아서 삼각김밥 포장을 뜯었습니다. 참치마요 김밥이었어요. 한 입 베어 물었죠. 맛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냥 입에 넣고 씹고 삼키는 기계적인 행동만 반복했습니다. 김밥을 다 먹고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편의점에 비치된 정수기 물이었죠.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면서 조금 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가야 했어요. 일어나서 지하철역으로 걸어갔습니다. 선릉역 3번 출구 계단을 내려가는데 발이 무거웠어요. 마치 납덩이를 신발에 매달고 걷는 것 같았죠.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면 뭐가 남을까요? 텅 빈 고시원 방, 19,920원 남은 통장, 그리고 막막한 미래만 남을 거예요.
개찰구를 통과하려는데 문득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집에 가기 싫다.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그 좁은 방에 혼자 들어가 천장을 바라보고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제 실패를 곱씹고 싶지 않았어요. 다시 개찰구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그냥 걷고 싶었어요. 목적지 없이, 생각 없이 그냥 걷고만 싶었습니다. 강남의 거리를 걸었어요. 점심시간이 가까워지면서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죠. 회사원들이 식당을 찾아 움직이고 배달 오토바이들이 바쁘게 오갔습니다. 저만 목적 없이 떠도는 것 같았어요. 1시간쯤 걸었을까요? 어느새 청담동 쪽으로 왔더라고요. 고급 브랜드 매장들이 늘어선 거리, 외제차들이 지나다니는 도로가 펼쳐졌습니다. 저와는 다른 세상 같았어요. 그때였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을 때 맞은편에서 누군가 비틀거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노신사 한 분이었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어르신이 횡단보도 한가운데서 멈춰 서 계셨죠. 신호등은 빨간불이었어요. 차들이 쌩쌩 지나가는데 그분은 그 한가운데 서서 두리번거리고 계셨습니다. 위험했어요. 주변 사람들도 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모두 바쁘게 자기 갈 길을 가고 있었죠. 저는 발을 뗐습니다. 빨간불이었지만 차가 잠깐 끊긴 사이 횡단보도로 뛰어들었어요. 어르신, 소리쳤죠? 그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니 얼굴이 보였어요. 창백한 얼굴, 땀으로 젖은 이마, 초점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회색 양복을 입고 계셨지만 옷깃이 흐트러져 있었고 넥타이가 삐뚤어져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제가 물었을 때 그분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25년 전에 여기서 무슨 말씀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었죠. 일단 안전한 곳으로 모셔야 했습니다. 어르신, 위험해요. 일단 인도로 가시죠. 제가 그분의 팔을 잡았어요. 팔이 가늘었습니다. 옷 위로도 뼈가 만져질 정도였죠. 그분을 부축해서 인도로 모셨어요. 그때 신호등이 바뀌었고 차들이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죠. 인도에 도착했을 때 그분이 비틀거렸어요. 제가 황급히 붙잡았습니다. 어르신, 앉으세요. 근처 버스 정류장 벤치로 모셔서 앉혔어요. 그분은 숨을 몰아쉬고 계셨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제가 물었어요. 그분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그분의 눈빛이 제 얼굴에 머물렀어요. 정확히는 제 왼쪽 뺨의 흉터예요. 그분의 눈이 커졌습니다. 뭔가 놀란 표정이었죠. 자네, 얼굴에 말끝을 흐렸어요. 손가락을 들어 제 얼굴을 가리키려다가 다시 내렸습니다. 순간 왼쪽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또 흉터 때문에 놀라시는구나. 익숙한 반응이었지만 그래도 매번 당할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릴 때 사고로. 제가 얼른 말했어요. 변명처럼 들렸죠. 하지만 그분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야. 미안하네. 내가 갑자기. 그분이 이마를 짚으셨어요. 땀이 많이 나 있었습니다. 어르신, 병원에 가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분의 상태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병원. 그분이 중얼거렸어요. 그래. 병원. 가야 해. 손목을 봤습니다. 손목에 시계가 차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시계바늘이 멈춰 있었어요. 9시 42분을 가리킨 채로요. 그분이 그 시계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손가락으로 시계를 쓰다듬는 모습이
묘하게 애틋해 보였어요. 머리가 아파서 그분이 다시 말했어요. 병원, 어디더라? 기억을 더듬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생각이 나지 않는 것 같았죠.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을 때 저도 놀랐어요. 지금 제 상황이 어떤가요? 방금 면접에서 떨어졌고 통장엔 2만 원도 안 남았고 당장 내일 뭘 먹고 살지도 모르는데 모르는 노인을 병원에 모셔다 드리겠다고요? 하지만 말이 이미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말을 하고 나니 마음 한구석이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괜찮겠나? 그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미안해하는 눈빛이었죠. 네,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분을 부축해서 일으켰어요. 몸이 많이 가벼웠습니다. 제가 한쪽 팔을 잡고 천천히 걸었어요. 근처 병원으로 갈게요. 걸을 수 있으세요? 응. 고맙네. 목소리가 약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릴 힐끗힐끗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걸으면서 그분이 중얼거렸어요. 6살. 아들이. 네. 제가 다시 물었지만 그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멍하니 전방을 바라보며 걷고 계셨죠. 혹시 치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길을 잃으신 것도 횡단보도 한가운데 서 계신 것도 지금 횡설수설하시는 것도 모두 그 때문일지도 몰라요. 핸드폰으로 근처 병원을 검색했어요. 다행히 여기서 도보 10분 거리에 종합병원이 있었습니다. 어르신 10분만 걸어가면 병원 있어요. 할 수 있으시죠? 응. 미안하네. 자네한테 패를. 아니에요. 괜찮아요.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분이 가끔 비틀거릴 때마다 제가 꽉 잡아드렸어요. 지나가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신호등 앞에서 기다렸다가 건너고 또 걸었습니다. 10분이 금방 지나가지 않았어요. 그분의 걸음이 너무 느려서 실제론 20분 가까이 걸렸죠. 드디어 병원 건물이 보였어요. 청담세 브란스 병원이라는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큰 건물이었어요. 다 왔어요, 어르신. 로비로 들어갔을 때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반겼습니다. 응급실 안내판을 따라가니 접수대가 보였어요. 여기 응급환자 계세요. 제가 소리쳤어요. 간호사 2명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어떻게 되신 거예요? 길에서 쓰러지실 뻔하셨어요. 머리 아프시다고. 간호사들이 그분을 휠체어에 앉혔어요. 그리고 안쪽 진료실로 모셨죠. 보호자시죠? 이쪽으로 와서 접수 좀 해주세요. 한 간호사가 저를 불렀어요. 아, 저는 보호자가 아니고 그냥 길에서 뵙고. 그럼 환자분 보호자 연락처 아세요? 아니요. 환자분 신원이라도 확인할 수 있나요? 신분증 같은 거 갖고 계셨어요? 잠깐만요. 진료실 쪽을 봤어요. 그분은 이미 안으로 들어가셨고 의사 선생님이 진찰하고 계셨습니다. 지금 확인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우선 응급 처치는 하고요. 신원 파악되는 대로 연락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연락처 좀 남겨주시겠어요? 네. 제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었습니다. 여기서 좀 기다려주세요. 검사 결과 나오면 말씀드릴게요. 간호사가 안으로 들어갔고 저는 대기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응급실 특유의 분주한 분위기였습니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기계음, 의료진들의 발소리, 환자들의 신음소리가 섞여 있었죠. 문득 정신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면접 떨어진 날 집에 가는 대신 모르는 노인을 병원까지 모시고 와서 이렇게 앉아 있어요. 이게 맞는 걸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까보다 마음이 조금 더 편했습니다. 왜일까요? 한 30분쯤 지났을까요? 진료실 문이 열리고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 간호사가 나왔어요. 목에 걸린 명찰을 보니 수간호사 김정숙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간호사가 접수대에서 뭔가 이야기를 나누더니 고개를 돌려 저를 봤어요. 그리고 갑자기 눈이 커지더니 천천히 이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제 앞에 섰어요. 그리고 제 얼굴을, 정확히는 왼쪽 뺨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혹시? 그 간호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름이 뭐예요? 이상했어요. 왜 이렇게 물으시는 걸까요? 준서요. 김준서. 대답했을 때 그 간호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손으로 입을 막더니 뒤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정말 준서. 뭔가 아는 듯한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분을 본 적이 없었어요. 어떻게 제 이름을? 물으려는데 그 간호사가 먼저 물었어요. 얼굴 흉터는 언제 생긴 거예요? 어릴 때요. 3살 때 사고로. 25년 전? 네. 그 간호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세상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럴 수가. 정말 뭔가 알고 계신 것 같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혹시 저를 아세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 간호사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빨개져 있었습니다. 25년 전에 내가 그 사고 현장에 출동했던 구급대원이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귀가 멍해지면서 그분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준서 씨를 내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목이 메는 것 같았죠. 고아원에 연결해준 사람이 나예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25년 만에 그날의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김정숙 간호사가 진료실 쪽을 봤어요. 방금 모시고 온 그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25년 전 그 사고와 관련된 분이에요. 김정숙 간호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25년 전 그 사고와 관련된 분이라니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저는 그분 앞에 선 채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붙어서 혀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김정숙 간호사가 제 팔을 잡았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길이었습니다. 그분이 저를 응급실 구석에 있는 조용한 상담실로 이끌었어요. 문을 닫자 복도의 소음이 차단되면서 좁은 방 안에는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앉으세요, 준서 씨. 그분이 말했어요. 저는 기계적으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김정숙 간호사도 제 맞은편에 앉았죠. 그분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무릎 위에 올려놓은 두 손을 꽉 쥐고 있었는데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울렸죠. 그분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25년 전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분이 천장을 올려다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1998년 6월 15일 오전 9시 40분경이었어요. 당시 저는 28살 갓 구급대원이 된 지 1년 된 신참이었죠. 그분의 눈빛이 먼 곳을 향했어요. 마치 그때 그 순간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출동 신고가 들어왔어요. 청담동 사거리 인근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요. 승용차와 화물차가 충돌했고 화재까지 번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손바닥에 땀이 배어 나왔죠. 현장에 도착했을 땐 이미 불길이 차를 집어삼키고 있었어요.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고
타는 냄새가 코를 찔렀죠. 경찰과 소방관들이 사람들을 통제하고 있었고 길가엔 이미 몇 명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김정숙 간호사가 눈을 감았어요. 그분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밖으로 나온 상태였어요.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었는데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지만 정신은 멀쩡했죠. 그런데 그분이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그분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내 아들이 안에 있어. 그렇게 외치면서 다시 차 쪽으로 뛰어들려고 했어요. 소방관들이 붙잡았지만 완력으로 뿌리치려 했죠. 필사적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그때 인파 속에서 한 청년이 뛰어나왔어요. 18살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었는데 등에 3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를 업고 있었어요. 그 청년이 소방관들한테 아이를 넘기고는 불타는 차 쪽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김정숙 간호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모두가 비명을 질렀어요. 미쳤다고, 죽으려고 그러냐고 소리쳤죠. 하지만 그 청년은 멈추지 않았어요. 차 안에 아직 한 명이 더 있다는 걸 안 거예요. 승용차 뒷좌석에 갇힌 6살 남자아이를요. 제 손이 저절로 주머니로 갔습니다. 흑백 사진이 있는 곳으로요. 청년이 차문을 열려고 했지만 열리지 않았어요. 사고 충격으로 문이 찌그러진 거죠. 그때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김정숙 간호사가 두 눈을 꽉 감았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불길이 치솟았어요. 청년이 날아가 바닥에 떨어졌죠. 얼굴 왼쪽이 화염에 직접 노출됐었습니다. 우리가 달려가 불을 끄고 응급처치를 했어요. 청년은 의식을 잃었고 왼쪽 얼굴 전체에 3도 화상을 입었죠. 제가 무의식 중에 왼쪽 뺨을 만졌어요. 울퉁불퉁한 흉터의 감촉이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차 안에 있던 6살 아이는 결국 구하지 못했어요. 청년이 문을 열기도 전에 폭발이 일어났으니까요. 그 아이는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김정숙 간호사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청년은 병원으로 이송됐어요.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뇌진탕으로 기억을 잃었죠.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신원 확인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옷 주머니에서 나온 건 흑백 사진 한 장이 전부였어요. 제가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김정숙 간호사가 그 사진을 보자 눈을 크게 떴어요. 그 사진, 바로 그거예요. 그분이 떨리는 손으로 제 손에 든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사진 속 아이가 바로 그날 차 안에서 사망한 6살 남자아이였어요. 승용차 운전자의 아들이었죠. 제 손에서 사진이 떨어질 뻔했어요. 황급히 다시 잡았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사진이 흔들렸습니다. 청년과 함께 있던 3살 아이는 무사했어요. 청년이 등에 업고 있다가 소방관에게 먼저 넘긴 아이였죠. 그 아이도 신원을 알 수 없었어요. 청년과 관계가 뭔지, 어디서 온 건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김정숙 간호사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준서 씨, 그 3살 아이가 바로 당신이에요. 머리가 멍해졌어요. 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청년은 당신을 구하고 다시 차 안의 아이를 구하려 했던 거예요. 하지만 폭발로 실패했죠. 청년은 당신의 형이었을 거예요. 동생을 먼저 안전한 곳에 두고 다른 아이를 구하려 했던 거죠.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뺨을 타고 턱으로 떨어졌지만 닦을 수가 없었습니다. 청년은 몇 달 후 퇴원했어요. 하지만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죠. 당신은 병원비를 낼 보호자가 없어서 고아원으로 보내졌어요. 청년도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제가 찾으려 했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김정숙 간호사가 휴지를 꺼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25년 만에 당신을 만난 거예요. 얼굴에 흉터를 보는 순간 알았어요. 그날 그 3살 아이가 자란 모습이라는 걸요. 저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목이 막혀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모시고 온 그분, 김정숙 간호사가 진료실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차트를 확인했어요. 박진우 씨, 68세. 25년 전 그날 승용차를 운전하던 사람이에요. 사망한 6살 아이의 아버지였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가슴을 누르는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준서 씨. 김정숙 간호사가 제 손을 잡았어요. 25년 만에 당신이 그분을 다시 만난 거예요. 당신 형이 구하려 했던 아이의 아버지를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슬픔이었을까요? 아니면 안도였을까요? 아니, 둘 다였던 것 같아요. 한참 후에 저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제 형은 어떻게 됐을까요? 김정숙 간호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요. 퇴원 후 연락이 끊겼어요. 찾으려 했지만 단서가 없었죠. 하지만 살아있을 거예요. 분명히요. 그분이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지금은 저기 계신 분부터 챙기세요. 그분도 당신을 만난 게 우연이 아닐 거예요. 김정숙 간호사가 일어났어요. 문을 열려다 멈춰서서 다시 저를 돌아봤습니다. 준서 씨, 당신 형은 영웅이었어요. 3살짜리 동생을 구하고 다른 아이까지 구하려 했던 사람이었죠. 당신한테 그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분이 나가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사진을 다시 봤어요. 6살 남자아이의 환한 웃음이 거기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그날 죽었다니, 제 형이 이 아이를 구하려다 실패했다니,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아이의 아버지를 우연히 만나 병원에 모셔왔다니. 상담실 문을 열고 나왔어요. 복도의 소음이 다시 들려왔지만 이상하게 모든 게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형광등 불빛, 소독약 냄새, 멀리서 들려오는 누군가의 기침소리까지 모든 게 또렷했어요. 대기실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진료실 문이 열리고 의사 선생님이 나왔어요. 보호자분이신가요? 아, 아니요. 그냥 길에서 모시고 왔어요. 그러시군요. 환자분은 경도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십니다. 최근 스트레스나 충격으로 증상이 악화된 것 같아요. 정밀 검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보호자분께 연락이 닿았나요? 아직요. 일단 환자분 차트를 확인해 보니 VIP 등록 환자시더라고요. 회사 쪽으로 연락이 갈 겁니다. 환자분은 지금 안정을 취하고 계세요. 의사 선생님이 들어가고 잠시 후 진료실 문이 다시 열렸어요. 간호사가 휠체어를 밀고 나왔고 거기 박진우 회장이 앉아 계셨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아까보다 나아 보였어요. 안색도 돌아오고 눈빛도 또렷해졌죠. 준서 씨, 간호사가 저를 불렀어요. 환자분이 잠깐 뵙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저는 일어나 회장에게 다가갔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그분의 눈빛이 아까와는 달랐습니다. 또렷하고 맑았어요. 자네가 날 모셔다 준 젊은이인가? 목소리도 힘이 있었습니다. 네, 어르신. 괜찮으세요? 응, 덕분에. 자네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회장이 제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그분의 시선이 제 왼쪽 뺨에 머물렀습니다. 그 흉터는 어릴 때 사고로 생겼어요. 제가 대답했어요.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사고. 그분이 중얼거렸어요. 무언가 떠오르는 듯한 표정이었죠. 25년 전이에요. 제가 덧붙였습니다.
회장의 눈이 커졌어요. 25년 전이라고? 네, 교통사고였다고 들었어요.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휠체어 팔걸이를 꽉 쥐었어요. 자네. 이름이 준서요. 김준서. 회장이 눈을 감았어요. 그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준서. 한참 후에 회장이 다시 눈을 떴어요. 그분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마워. 회장이 제 손을 잡았어요. 그분의 손은 차가웠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네. 아니에요. 당연한 일했을 뿐이에요. 그때 복도 쪽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렸어요.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한 사람이 소리쳤어요. 회장의 비서실 사람들인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응, 괜찮아. 회장이 그들을 보며 말했어요. 이 젊은이가 날 구해줬어. 자네들, 이분께 제대로 인사드려. 비서들이 저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 아니에요. 저는 어색해서 손을 저었어요. 회장이 주머니를 뒤적이더니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거밖에. 혹시 나중에 필요한 일 있으면 연락하게. 명함을 건네받았어요. 금박으로 새겨진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한산업회장 박진우. 손이 떨렸어요. 대한산업? 오늘 아침에 면접 봤던 그 회사의 회장님이세요? 대한산업. 제가 중얼거렸어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 혹시 우리 회사 알고 있나? 아, 네, 오늘 면접을 봤었어요. 하지만 떨어졌어요. 회장의 눈빛이 변했어요. 면접을? 오늘? 네. 무슨 직책으로? 말단 사무직이었어요. 회장이 비서를 봤어요. 김 과장, 오늘 면접 명단 확인해봐. 네, 회장님. 한 비서가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이 다시 저를 봤어요. 자네 이름이 김준서라고 했지? 네. 잠시 후 비서가 전화를 끊고 회장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확인했습니다. 김준서 씨 1차, 2차는 통과했으나 최종에서 탈락했다고 합니다. 회장이 미간을 찔렀어요. 이유가 뭔가? 그건 구체적으로는 비서가 말을 흐렸습니다. 저는 알았어요. 제 얼굴 때문이라는 걸요. 회장도 눈치챘는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네, 내일 다시 회사로 오게. 네. 재면접 기회를 주겠네. 아니, 면접도 필요 없어. 내일 인사팀으로 오면 돼. 하지만 내 은인을 떨어뜨린 게 말이 되나? 자네는 사람을 구할 줄 아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우리 회사에 필요해.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어요. 고맙긴. 내가 더 고맙지. 김 과장, 인사팀에 연락해서 내일 김준서 씨 채용건 처리하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회장이 일어서려 했어요. 비서들이 황급히 부축했습니다. 자네, 내일 봐. 회장이 제 어깨를 토닥이며 지나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회장의 명함이 들려 있었고 머릿속은 하얘져 있었어요. 오늘 아침 면접에서 떨어졌던 제가 지금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회장 직속으로요. 복도를 걸어 병원 밖으로 나왔어요. 오후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서울은 이제 평온을 되찾았어요.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내 다시 봤습니다. 6살 남자아이의 웃는 얼굴이 거기 있었어요. 형이 구하려 했던 아이구나. 그날 형은 저를 먼저 구하고 이 아이를 구하려 갔었어요. 그리고 실패했죠. 형은 그 죄책감을 안고 어디론가 사라졌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25년 만에 저는 이 아이의 아버지를 구했습니다. 길을 잃고 쓰러질 뻔한 노인을 병원에 데려다 줬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김정숙 간호사의 말처럼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이 저를 이끌었던 거예요. 형이 다하지 못한 일을 제가 마무리하게 만든 거죠. 명함을 받습니다. 대한산업회장 박진우. 내일부터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형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는 길이 아까와는 달랐어요. 같은 길이었지만 모든 게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고시원 방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지만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형광등을 껐는데도 창밖에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 때문에 방 안이 희미하게 밝았어요. 옆방에서 누군가 코 고는 소리가 들렸고 복도에서는 누군가 계단을 오르내리는 발소리가 들렸죠. 손을 뻗어 작은 책상 위에 놓아둔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금박 글씨가 희미하게 반짝였어요. 대한산업회장 박진우. 손가락으로 그 글씨를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이게 꿈은 아니겠죠? 정말로 제가 내일 이 회사에 출근하게 되는 걸까요? 머릿속으로 오늘 하루가 빠르게 지나갔어요. 새벽에 일어나 면접장으로 향했던 일 탈락 통보를 받았던 순간, 길거리를 헤매다 회장님을 만난 일, 병원에서 김정숙 간호사를 만나 25년 전 진실을 들었던 순간까지 모든 게 한편의 영화처럼 느껴졌습니다. 주머니에서 흑백 사진을 꺼냈어요. 어둠 속에서는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 아이의 얼굴은 이미 제 머릿속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6살 남자아이, 환하게 웃는 모습, 모자를 쓴 모습. 그 아이가 바로 회장님의 아들이었고 제 형이 구하려 했던 아이였다니. 형은 지금 어디 계실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18살에 저를 구하고 다른 아이를 구하려다 얼굴에 화상을 입었던 형. 기억을 잃고 병원을 떠났다는 형. 25년이 지난 지금 형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혹시 저를 찾고 있을까요? 아니면 저를 기억조차 못하고 계실까요? 핸드폰을 켜서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새벽 3시 42분. 아직 한참 남았네요. 내일. 아니, 오늘 오전 9시까지 회사에 가야 했어요. 인사팀으로 오라고 했으니까요. 다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천장에 금이 가 있었어요. 가느다란 금이 거미줄처럼 퍼져 있었죠. 처음 이 방에 들어왔을 때부터 있던 금이었는데 지금 보니 예전보다 더 길어진 것 같았어요. 언젠가 이 천장이 무너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저는 곧 이 방을 떠날 테니까요. 월급이 250만 원이라고 했었죠. 그 돈이면 보증금 500만 원짜리 원룸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몇 달만 모으면요. 그리고 고아원 선생님께 용돈도 드리고 제 과거를 찾는데 필요한 돈도 모을 수 있을 거예요.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엔 잠이 왔어요. 얕고 불안한 잠이었지만 어쨌든 잠이 들었습니다. 알람이 울렸을 때 새벽 6시였어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죠. 세수를 하고 어제 입었던 정장을 다시 꺼내 입었습니다. 와이셔츠는 어젯밤 손빨래에서 말려뒀던 거였어요. 아직 약간 축축했지만 입을 만했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왼쪽 얼굴의 흉터가 아침 햇살을 받아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비비크림을 발랐지만 완전히 가려지진 않았어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회장님은 이미 제 얼굴을 보셨으니까요. 고시원을 나와 지하철역으로 향했어요. 출근 시간대라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제와 같은 전철을 탔지만 기분은 완전히 달랐어요.
어제는 절망과 막막함이었다면 오늘은 기대와 떨림이었죠. 강남역에서 환승해서 선릉역에 내렸습니다. 3번 출구로 나와 어제 왔던 길을 따라 걸었어요. 대한산업 본사 건물이 보였습니다. 어제 볼 땐 그냥 큰 건물이었는데 오늘은 달라 보였어요. 제가 앞으로 일하게 될 곳이라는 생각에 건물이 더 크고 웅장하게 느껴졌죠.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앉아있던 직원이 저를 봤어요. 어떻게 오셨나요? 인사팀에 온 김준서라고 합니다. 아, 김준서 님이시군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7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직원이 밝게 웃으며 안내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에 올라갔습니다. 어제 면접 탈락 통보를 받았던 그 층이었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복도로 나왔을 때 한 직원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직원이었어요. 김준서 씨 맞으시죠? 저는 인사팀 박민수 차장입니다. 그가 손을 내밀었어요. 악수를 나눴습니다. 회장님께서 특별히 지시하셨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박 차장이 앞장서서 걸었어요. 인사팀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여러 직원들이 책상에 앉아 일하고 있었는데 제가 들어가자 몇몇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호기심 어린 눈빛들이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박 차장이 회의실로 저를 안내했어요. 의자에 앉자 그가 서류 몇 장을 내밀었습니다. 채용 계약서입니다. 확인하시고 서명해 주세요. 서류를 받아 읽었어요. 직책은 회장 비서실 소속 특별보좌, 급여는 연봉 3,500만 원. 말단 사무직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었습니다. 회장 비서실이요?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박 차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 직속입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지시하신 사항이에요. 손이 떨렸어요. 비서실이라니 제가 그런 자리에 앉아도 되는 걸까요? 제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박 차장이 웃었어요. 회장님께서 김준서 씨를 직접 선택하신 거예요. 분명 이유가 있으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처음엔 다 어렵습니다. 서류에 서명했어요. 제 이름을 쓰는데 손끝이 떨렸지만 또박또박 썼습니다. 출근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입니다. 그 전에 오늘 회장님께서 뵙자고 하셨어요. 오늘이요? 네, 11시에 회장실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박 차장이 시계를 봤어요. 지금 9시 반이니까 1시간 반 정도 남았네요. 1층 카페에서 기다리시다가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의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층으로 내려가 로비 한쪽에 있는 카페로 갔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주문하고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커피를 홀짝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출근하는 직장인들, 배달하는 사람들, 산책하는 사람들,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저도 이제 그들 중 한 명이 될 거예요. 직장인, 회사원, 누군가의 동료가 되는 거죠. 25년 동안 정처 없이 떠돌던 제가 드디어 어딘가에 소속되는 겁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핸드폰을 보니 10시 50분이었습니다. 일어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어요. 회장실이 있는 층이었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펼쳐졌습니다. 아래층과는 달리 조용하고 고급스러웠어요. 복도 양쪽 벽에는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카펫이 깔린 바닥은 발소리를 흡수했습니다. 비서실이라고 쓰인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넓은 공간에 책상 4개가 있었고 2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김준서 씨 맞으시죠? 한 직원이 일어나 저를 맞았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그녀가 안쪽 문으로 저를 안내했어요. 문을 열자 넓은 방이 나타났습니다. 회장실이었어요. 큰 책상, 가죽 소파, 벽 한쪽을 채운 책장, 큰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모든 게 웅장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박진우 회장이 책상 뒤에 앉아 계셨어요. 어제와 달리 깔끔한 양복을 입고 계셨고 안색도 훨씬 좋아 보였습니다. 왔구만. 회장이 일어나 저를 맞았어요. 손을 내미셨죠? 어제는 고마웠네. 아니에요. 당연한 일했을 뿐이에요. 악수를 나눴습니다. 회장의 손은 따뜻했어요. 앉게. 회장이 소파를 가리켰어요. 저는 소파에 앉았고 회장도 맞은편에 앉으셨습니다. 계약서 작성했나? 네, 했습니다. 좋아.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면 돼. 비서실에서 일하게 될 거야. 감사합니다, 회장님. 회장이 잠시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여러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감사함, 미안함, 그리움.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죠. 자네. 회장이 입을 열었어요. 어제 김정숙 간호사한테 들었어. 25년 전 일을 말이야.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자네가 그날 그 3살짜리 아이였다는 거.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아들 태훈이를 구하려던 청년의 동생이었다는 거지.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안하네. 회장이 말했어요. 자네 형이 내 아들을 구하려다 그렇게 됐는데. 아니에요. 제가 고개를 들었어요. 형은 사람을 구하려 했어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회장이 눈을 감았어요.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25년이 지났지만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 회장이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날 아침 태훈이를 데리고 외갓집에 가는 길이었어. 태훈이가 외할머니를 보고 싶다고 조르는 바람에 주말에 다녀오기로 했지. 차를 몰고 가는데 태훈이가 뒷자리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 동요였어. 퐁당퐁당이라는 노래를요.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신호 대기하고 있을 때였어. 갑자기 트럭 한 대가 중앙선을 넘어 돌진해 왔지. 피할 틈도 없었어.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차가 뒤집혔고 정신을 차려보니 차 안에 연기가 가득했어. 회장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나는 겨우 밖으로 나왔어. 하지만 태훈이가 안전벨트에 걸려서 못 나오는 거야. 문을 열려고 했지만 찌그러져서 열리지 않았어. 불이 번지기 시작했고 나는 미친 듯이 문을 잡아당겼지. 회장의 손이 떨렸어요. 그때 한 청년이 나타났어. 등에 작은 아이를 업고 있었는데 그 아이를 소방관에게 넘기더니 내 차 쪽으로 달려왔어. 안에 아이가 있다는 걸 본 거지. 청년이 문을 열려고 했어. 나도 같이 잡아당겼어. 하지만 열리지 않았어. 회장이 눈을 떴어요. 눈가가 빨개져 있었습니다. 그때 폭발했어. 불길이 치솟았고 청년이 날아갔지. 나도 쓰러졌어. 정신을 차렸을 때 태훈이는 이미 말을 잇지 못했어요. 회장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뭐라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참 후에 회장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청년은 병원으로 실려갔고 나도 치료를 받았어. 며칠 후 청년을 찾아갔지. 고마움을 전하고 치료비를 내주고 싶었어. 하지만 청년은 이미 퇴원한 뒤였어. 행방을 알 수 없었지. 신원도 확인되지 않았고. 회장이 책상 쪽을 봤어요. 그 후로 25년 동안 찾았어. 사람을 고용해서 전국을 뒤졌지. 하지만 찾을 수 없었어. 그 청년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야. 회장이 저를 봤어요. 그런데 자네를 만난 거야. 어제 길에서.
얼굴에 흉터가 있는 젊은이가 날 도와줬지. 그게 우연이었을까? 저도 몰라요. 제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우연은 아닌 것 같아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늘이 자네를 내게 보낸 거야. 25년 만에 말이지. 회장이 일어나 책상으로 갔어요. 서랍을 열더니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상자였어요. 회장이 그 상자를 들고 다시 소파로 왔어요. 제 옆에 앉으며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손목시계가 들어 있었어요. 어제 봤던 그 시계, 9시 42분에 멈춰 있던 바로 그 시계였습니다. 태훈이가 죽은 시각이야. 회장이 시계를 꺼내 들었어요. 9시 42분. 내 아들이 세상을 떠난 시간이지. 이 시계는 그때부터 멈춰 있어. 고칠 수도 있었지만 고치지 않았어. 이렇게 멈춰둔 채로 25년을 가지고 다녔지. 회장이 시계를 쓰다듬었어요. 매일 이 시계를 보며 다짐했어. 태훈이를 구하려던 그 청년을 꼭 찾겠다고. 은혜를 갚겠다고. 회장이 저를 봤어요. 그런데 그 청년의 동생인 자네를 만난 거야. 자네가 날 구해준 거지.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맙네, 준서. 정말 고마워. 저도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 했지만 흘러내렸습니다. 자네 형을 찾아주고 싶어? 회장이 말했어요. 내가 가진 모든 걸 동원해서 찾겠네. 자네 형은 내 은인이야. 꼭 찾아서 제대로 된 감사를 전하고 싶어? 감사합니다, 회장님. 목이 메어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회장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따뜻한 포옹이었어요. 아버지의 포옹 같았죠? 한참 후에 우리는 떨어졌어요. 회장이 휴지를 꺼내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자, 이제 일 얘기를 해볼까? 자네가 비서실에서 할 일은? 회장이 업무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햇살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세상이 어두웠는데 오늘은 모든 게 밝아 보였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순간이었죠. 회장실을 나올 때 복도에서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1시, 2시간 동안 회장님과 이야기를 나눴더라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어요. 로비를 지나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 따뜻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흑백 사진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꺼내서 봤어요. 6살 남자아이 태훈이의 웃는 얼굴이 거기 있었어요. 안녕, 태훈아. 내 아버지를 만났어. 좋은 분이시더라. 너도 좋은 아들이었을 거야.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형이 너를 구하려 했었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너를 구하려 했던 거야. 비록 실패했지만 형은 영웅이야. 바람이 불어 사진이 흔들렸어요. 조심스럽게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워졌어요.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는 길,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형, 어디 계세요? 저 여기 있어요. 형 덕분에 살아남아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 꼭 찾을게요. 기다려주세요.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그렇게 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어요. 다음 주 월요일 제 첫 출근 날이 밝았어요. 고시원 방에서 일어나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고 면도를 했어요. 왼쪽 얼굴의 흉터는 여전히 그대로였지만 이제는 그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이 흉터가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줬으니까요. 새로 산 와이셔츠를 입었어요. 지난주 급여를 선지급 받아서 옷을 몇 벌 샀거든요. 회사에서 배려해 준 거였죠.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
낯선 사람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직장인, 회사원,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회사에 도착했을 때 비서실 직원들이 저를 반갑게 맞아줬어요. 제 책상은 회장실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깨끗한 책상 위에는 새 노트북과 문구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명패도 있었죠. 특별보좌 김준서. 그 글씨를 보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첫 주는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배울 게 너무 많았거든요. 회장님 일정 관리, 문서 정리, 회의 준비, 외부 인사 응대 등등. 실수도 많이 했지만 선배 직원들이 친절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처음엔 어색해하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편하게 대해줬어요. 회장님은 바쁜 분이었어요. 하루에도 여러 회의를 하고 외부 미팅도 많았죠. 하지만 가끔 저를 회장실로 부르셨습니다. 업무 지시를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차 한 잔 마시자고 하시곤 했어요. 어느 날 오후 회장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회장님이 입을 열었어요. 준서, 자네 형을 찾는 일 시작했네.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정말요? 응, 우리 회사에서 자주 쓰는 사설 탐정이 있어. 실력이 좋은 사람이지. 그 사람한테 맡겼어. 회장님이 서류 하나를 건네셨어요. 25년 전 사고 기록, 병원 자료, 김정숙 간호사 증언까지 모두 전달했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꼭 찾을 거야. 감사합니다, 회장님. 목이 메었어요. 고맙긴. 내가 더 고마운걸. 자네 형은 내 아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사람이야.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그날부터 매일 기다렸어요. 혹시 연락이 올까? 혹시 형님 소식이 들려올까?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탐정에게서 오는 중간 보고는 항상 비슷했어요. 아직 확실한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계속 추적 중입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회사 생활에도 익숙해지고 동료들과도 친해졌습니다. 점심시간에 같이 밥 먹으러 가고 퇴근 후에 가끔 치맥도 했어요. 제가 어떻게 회사에 들어오게 됐는지 모두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단하다고, 멋있다고 말해줬어요. 급여가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은 고아원 선생님께 용돈을 보내드린 거였어요. 50만 원을 송금하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선생님, 저예요. 준서. 준서야. 잘 지내니? 선생님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어요. 네, 잘 지내요. 지금 회사 다니고 있어요. 정말? 어머, 축하한다. 어디 취직했어? 대한산업이요. 대한산업? 그 큰 회사에? 어머나, 우리 준서 정말 대단하구나. 선생님이 기뻐하시는 목소리를 들으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선생님, 그리고요. 제 형님에 대해서 찾고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선생님이 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을? 네, 25년 전 일을 알게 됐어요. 형님이 저를 구하고 다른 아이도 구하려다가 목이 메었어요. 선생님도 한참 말이 없으셨습니다. 준서야, 내 형님 찾았으면 좋겠다. 선생님도 기도할게. 감사해요, 선생님.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회사 건물 12층에서 내려다보는 서울 풍경이 아름다웠습니다. 2달째가 지났어요. 어느 금요일 오후 회장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회장실로 들어갔을 때 회장님 옆에 50대 남자분이 앉아 계셨어요. 단정한 양복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준서, 이분이 내가 말했던 탐정 강 실장이야. 안녕하세요. 악수를 나눴어요. 강 실장의 손은 단단했습니다. 앉게. 회장님이 소파를 가리키셨어요. 셋이 둘러앉았습니다.
준서 씨 형님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강 실장이 서류 가방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어요. 25년 전 사고 당시 병원 기록을 추적했습니다. 김 당시 18세. 얼굴 3도 화상, 뇌진탕으로 기억상실. 3개월간 입원 후 퇴원했죠. 제 손이 떨렸어요. 퇴원 후 행적이 묘연했습니다. 신원 미상이었고 연고자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하나 찾았습니다. 강 실장이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흐릿한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공사장에서 찍은 것 같았어요. 여러 인부들이 일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구석에 한 젊은이가 서 있었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강 실장이 그 젊은이를 가리켰어요. 얼굴 왼쪽에 화상 흉터가 있었습니다. 제 흉터와 똑같은 위치였어요. 1999년 초 건설 현장에서 일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이름은 김철수로 등록돼 있었지만 가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억을 잃었으니 임의로 이름을 만든 거죠.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그 후로는요? 계속 추적 중입니다. 90년대 말 외환위기 때라 건설업이 어려웠어요. 현장이 문을 닫으면서 인부들이 뿔뿔이 흩어졌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확답은 못 드립니다. 하지만 이 단서가 있으니 시간 문제입니다. 강 실장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강 실장이 나갔을 때 회장님이 제 어깨를 토닥이셨습니다. 희망을 잃지 말게. 자네 형은 살아있어.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거야. 네, 회장님. 그날 밤 고시원 방에서 그 사진을 계속 봤어요. 흐릿한 사진 속 젊은이, 얼굴에 흉터가 있는 그 사람이 제 형일까요? 25년 전 저를 구했던 형님일까요? 3달째가 됐어요.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회사 앞 가로수 잎들이 노랗게 물들었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낙엽이 흩날렸죠. 저는 출퇴근길에 그 낙엽을 밟으며 걸었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좋았어요. 회장님과는 더 가까워졌어요. 업무적인 관계를 넘어서 뭔가 더 특별한 관계가 된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같은, 은인과 보훈자 같은 그런 관계였죠. 어느 날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준서, 이번 주말에 시간 있나? 네, 있습니다. 같이 어디 좀 가자. 태훈이 묘소에 다녀오려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가 가도 될까요? 당연하지. 자네 형이 구하려던 아이잖아. 같이 가야지. 그 주말 회장님 차를 타고 경기도 외곽으로 향했어요. 1시간쯤 달렸을까요? 조용한 언덕에 자리한 공원묘지에 도착했습니다. 회장님을 따라 언덕을 올라갔어요. 가을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고 있었고 바람은 선선했습니다. 나무 사이로 새소리가 들렸어요. 묘비 앞에 섰을 때 회장님이 무릎을 꿇었어요. 저도 그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박태훈 1992-1998 사랑하는 아들이자 하늘의 천사. 6살에 세상을 떠난 아이, 제 형이 구하려 했던 아이였습니다. 회장님이 가져온 꽃을 놓으셨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계셨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손을 모았어요.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태훈아, 나야. 준서, 내 이름을 이제야 알았어. 내 형이 너를 구하려 했었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 비록 실패했지만 형은 최선을 다했어. 부디 편히 쉬렴.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리며 흔들렸습니다. 한참 후에 회장님이 입을 열었어요. 태훈아, 아빠야. 오늘은 특별한 친구를 데려왔단다. 회장님이 저를 봤어요. 이 친구 형님이 너를 구하려 했었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너를 구하려 애썼단다.
비록 하늘이 허락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만은 진심이었어.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형님의 동생이 오늘 아빠를 도와줬어. 아빠가 길을 잃었을 때 병원까지 데려다 줬단다. 신기하지? 25년 만에 그 인연이 다시 이어진 거야. 회장님이 눈물을 닦았어요. 태훈아, 아빠는 이제 괜찮아. 내가 보낸 친구 덕분에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어. 고마워, 아들. 우리는 한참 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말없이 바람 소리만 들으며요.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준서, 자네 덕분에 태훈이한테 갈 수 있게 됐어. 무슨 말씀이세요? 그동안 못 갔었어. 가기가 너무 힘들었거든. 아들 앞에 서는 게 두려웠어. 구하지 못한 게 너무 미안하고 죄스러워서. 회장님이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자네를 만나고 나니 용기가 생겼어. 태훈이한테 가서 말할 수 있게 됐지. 내가 보낸 친구를 만났다고, 그 형님의 동생이 아빠를 도와줬다고.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고맙네, 준서. 아니에요, 회장님. 제가 더 감사해요. 그날 이후로 회장님과 저는 더욱 가까워졌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같이 식사를 하고 주말에는 가끔 같이 등산도 갔습니다. 회장님은 제게 일뿐만 아니라 인생에 대해서도 많은 걸 가르쳐 주셨어요. 4달째가 지났어요. 겨울이 왔습니다. 서울에 첫눈이 내렸어요. 아침에 출근하려고 나갔을 때 세상이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눈이 소복이 쌓인 거리를 걸으며 회사로 향했어요. 회사에 도착했을 때 비서실 직원이 저를 불렀습니다. 준서 씨, 강 실장님한테서 전화 왔어요. 급하다고 하시던데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지금요? 네, 회장님 계실 때 오시겠대요. 서둘러 회장실로 갔습니다. 회장님께 말씀드렸어요. 회장님, 강 실장님한테 연락 왔다는데요. 회장님도 일어나셨어요. 들어오시라고 해. 30분 후 강 실장이 회장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분의 얼굴에 미소가 있었어요. 좋은 소식일까요? 회장님, 준서 씨. 강 실장이 우리를 번갈아 봤어요. 찾았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정말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준서 씨 형님을 찾았습니다. 강 실장이 서류를 펼쳤어요. 이름은 김현우. 지금 43세입니다. 25년 전 사고 후 기억을 잃고 방황하다가 한 노인분이 도와주셨대요. 그분이 현우라는 이름을 지어주셨고 임시 호적도 만들어주셨죠.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지금은 인천에 살고 계십니다.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고 계세요. 결혼은 안 하셨고 혼자 사신대요. 기억은 돌아오셨나요? 아니요. 아직 기억하지 못하신대요. 25년 전 일은 전혀 모르신다고 합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닿지 않았습니다.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이게 주소예요. 강 실장이 쪽지를 건넸어요. 회장님이 제 어깨를 감쌌어요. 준서, 드디어구만. 네. 회장님, 말을 잇지 못했어요. 감정이 북받쳐 올라왔습니다. 이번 주말에 가보게. 내가 같이 가주지.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내일 모레면 형님을 만나게 돼요. 25년 만에 형님을 만나는 거예요. 형님은 저를 기억할까요? 아니, 기억 못 하실 거예요. 하지만 괜찮아요. 제가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형님이 저를 구했다는 것, 다른 아이도 구하려 했다는 것, 형님은 영웅이었다는 것을요. 창밖을 봤어요.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얗게 쌓이는 눈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곧 만나요, 형.
토요일 아침이 밝았어요. 눈을 떴을 때 시계는 새벽 5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1시간 전이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오늘 드디어 형님을 만나는 날이니까요. 씻고 옷을 입었어요. 평소 입던 청바지가 아니라 깔끔한 슬랙스에 니트를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빗었어요. 왼쪽 얼굴의 흉터를 보며 생각했죠. 형님도 똑같은 흉터가 있을 거예요. 우리 둘은 같은 상처를 가진 형제예요. 회장님과 만나기로 한 시간은 오전 9시였습니다. 회사 앞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이른 시간이었지만 저는 8시에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추운 날씨였지만 밖에서 기다렸어요.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8시 50분 회장님의 차가 도착했어요. 검은색 제네시스였습니다. 운전석에서 회장님이 직접 내리셨어요. 평소엔 기사님이 운전하시는데 오늘은 회장님이 직접 하시겠다고 하셨죠. 기다렸나? 아니요, 방금 왔어요. 거짓말이었지만 회장님은 웃으시며 차 문을 열어주셨어요. 타게. 인천까지 1시간 정도 걸릴 거야. 조수석에 탔습니다. 따뜻한 히터 바람이 나오고 있었어요. 회장님이 시동을 걸고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했어요. 토요일 아침이라 차가 많지 않았습니다. 양쪽으로 펼쳐진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계속 손을 만지작거렸어요. 떨렸습니다. 기대 반 두려움 반이었죠. 긴장되나? 회장님이 물었어요. 네, 많이요. 그럴만하지. 25년 만이니까. 형님이 저를 못 알아보시면 어떡하죠?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장님이 잠시 생각하시다가 대답하셨습니다. 기억하지 못하셔도 괜찮아. 자네가 기억하고 있잖아. 그걸로 충분해. 맞는 말씀이었어요. 형님이 저를 기억하지 못하셔도 상관없어요. 제가 형님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제가 형님께 감사하고 있으니까요. 1시간쯤 달렸을까요? 인천 시내로 들어섰습니다. 강 실장이 알려준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했어요. 주택가 사이에 있는 작은 상가 지역이었습니다. 차를 세우고 내렸어요. 좁은 골목길 양쪽으로 작은 가게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슈퍼마켓, 세탁소, 분식집, 그리고 철물점이요. 현우철물이라고 쓰인 간판이 보였어요.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간판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어요. 저 안에 형님이 계신 거예요. 25년 만에 만나게 될 형님이요. 회장님이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괜찮아, 준서. 천천히 가자. 심호흡을 크게 했습니다. 그리고 발을 내디뎠어요. 철물점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딸랑하고 문 위에 달린 종이 울렸어요. 안은 작았지만 깔끔했습니다. 벽 한쪽에는 공구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고 선반에는 못, 나사, 각종 철물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카운터 뒤에 한 남자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분이었어요. 회색 작업복을 입고 계셨고 짧게 깎은 머리에 무태 안경을 쓰고 계셨죠. 얼굴 왼쪽에 저와 똑같은 흉터가 있었어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형님이었어요. 분명히 형님이었어요. 그분이 고개를 들어 우릴 봤어요. 환하게 웃으며 일어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뭘 찾으세요?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부드럽고 친절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형님을 바라만 봤어요. 회장님이 앞으로 나서셨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김현우 씨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형님이 고개를 갸우뚱하셨어요. 저희가 손님 같지 않다는 걸 눈치채신 거죠. 저희는 현우 씨를 만나러 왔습니다.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를요? 왜요? 형님이 의아해 하셨어요. 그럴 만했죠. 갑자기 찾아온 낯선 사람들이니까요.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회장님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형님이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잠깐만요. 형님이 가게 문에 잠시 자리 비운 팻말을 걸고 문을 잠그셨습니다. 그리고 안쪽 사무실로 우릴 안내하셨어요. 좁은 사무실이었어요. 책상 하나, 의자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벽에는 달력이 걸려 있었고 작은 냉장고 위에 전기포트가 놓여 있었어요. 앉으세요. 커피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우리는 앉았습니다. 형님이 맞은편에 앉으며 우릴 번갈아 봤어요. 특히 제 얼굴을 오래 보셨습니다. 제 왼쪽 흉터를요. 그 흉터. 형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저하고 비슷하네요. 네. 겨우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님이 입을 열었어요. 현우 씨, 25년 전 일을 기억하시나요? 형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니요. 기억나지 않습니다. 제가 기억상실이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1998년 6월 15일 청담동에서 있었던 교통사고 말입니다. 형님의 눈이 커졌어요. 어떻게? 제가 그날 사고의 당사자입니다. 차를 운전하던 사람이에요. 회장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형님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날 제 차가 트럭과 충돌했습니다. 차에 불이 났고 제 6살 아들이 뒷좌석에 갇혔어요. 그때 한 청년이 나타났습니다.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등에 3살짜리 아이를 업고 있던 청년이었어요. 그 청년이 아이를 소방관에게 넘기고 제 차로 달려왔습니다. 안에 있던 제 아들을 구하려고요. 형님이 의자 팔걸이를 꽉 쥐었어요. 하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때 폭발이 일어났죠. 청년은 얼굴에 화상을 입었고 기억을 잃었습니다. 그 청년이 당신입니다, 현우 씨. 형님이 눈을 감았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제 아들은 결국 구하지 못했습니다. 현장에서 사망했어요. 하지만 당신이 업고 있던 3살 아이는 살았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봤어요. 이 친구가 바로 그 아이입니다. 당신의 동생이에요. 형님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동생? 네. 제가 입을 열었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형님이 저를 구하셨어요. 그날 형님은 저를 먼저 안전한 곳에 맡기고 차 안의 아이를 구하러 가셨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형님 덕분에 저는 살았어요. 25년 동안 살아왔어요. 형님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기억이 안 나. 괜찮아요. 제가 말했어요. 형님이 기억 못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주머니에서 흑백 사진을 꺼냈어요. 형님께 내밀었습니다. 이 사진, 사고 당시 형님이 가지고 계셨대요. 형님이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았어요. 6살 남자아이의 환한 웃음을 보며 형님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이 아이가 제 아들입니다.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태훈이, 당신이 구하려던 아이예요. 형님이 사진을 꽉 쥐었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미안합니다. 형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구하지 못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아니에요. 회장님이 형님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요. 자신의 안전도 돌보지 않고 낯선 아이를 구하려 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리고 동생을 구했잖아요. 이 친구가 살아있는 건 당신 덕분이에요.
형님이 저를 봤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요. 내가 내 동생이라고? 네, 형님. 일어나 형님께 다가갔어요. 무릎을 꿇고 형님 앞에 앉았습니다. 25년 동안 찾았어요. 형님을 기억하진 못했지만 제 마음 어딘가에 형님이 계신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형님이 제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왼쪽 뺨의 흉터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따라가셨습니다. 우리 둘 다 같은 자리에. 네, 형님. 같은 날, 같은 사고로 생긴 흉터예요. 형님이 저를 끌어안았어요. 꽉 안아주셨습니다. 따뜻했어요. 형님의 품은 제가 평생 그리워했던 그 온기였어요. 미안해. 기억하지 못해서. 괜찮아요, 형님. 이렇게 만난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우리는 한참 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회장님도 눈물을 닦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우리는 떨어졌어요. 형님이 휴지를 꺼내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네. 뭔가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걸 찾은 것 같아. 저도요, 형님.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현우 씨, 제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날 당신이 해준 일에 대한 보답이에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형님이 손을 저었어요. 저는 지금도 충분히 잘 살고 있어요. 하지만 정말 괜찮아요. 작지만 제 가게가 있고 매일 손님들을 만나며 즐겁게 살고 있어요. 이것만으로도 감사해요. 형님이 저를 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동생도 찾았잖아요.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럼 최소한 준서와 자주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친구도 형이 필요할 겁니다. 그건 저도 그러고 싶어요. 형님이 환하게 웃었어요. 우리 자주 보자, 준서야. 네, 형님. 그날 우리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어요. 형님의 지난 25년, 제 지난 25년, 회장님의 이야기까지.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 오후가 됐지만 아무도 자리를 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해가 기울어갈 무렵 회장님이 제안하셨어요. 현우 씨, 내일 시간 있으신가요? 내일요? 일요일이라 가게 쉬는데요. 그럼 같이 어디 좀 갔으면 합니다. 태훈이 묘소예요. 형님이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네, 가야죠. 그 아이한테 사과하고 싶어요. 사과는 무슨? 인사하러 가는 거예요. 다음 날 우리 셋은 경기도 공원묘지로 향했어요. 회장님 차를 타고 가는 길, 형님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묘소에 도착했어요. 언덕을 올라 태훈이 묘 앞에 섰을 때 형님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도 회장님도 함께 무릎을 꿇었어요. 형님이 묘비를 쓰다듬었어요. 태훈아, 난 내 얼굴을 기억하지 못해. 하지만 내가 너를 구하려 했다는 걸 알게 됐어. 형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안해. 구하지 못해서. 하지만 내 동생은 구했어. 그것만으로도 괜찮을까?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리며 흔들렸습니다. 내가 편히 쉬고 있기를 바라. 하늘에서도 환하게 웃고 있기를 바래. 형님이 절을 올렸어요. 깊고 정중한 절이었습니다. 회장님도 말씀하셨어요. 태훈아, 아빠가 찾았어. 내가 보낸 그 청년을 찾았단다. 덕분에 아빠도 준서도 모두 다시 만날 수 있었어. 고마워, 아들아. 우리는 한참 동안 그곳에 있었어요. 말없이 바람 소리만 들으며요. 돌아오는 길 형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상한 일이죠. 기억은 안 나는데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져요. 그게 바로 인연이에요.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끊어질 것 같아도 끊어지지 않는 게 인연입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주 만났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형님 가게에 들러 같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가끔은 회장님도 함께 오셨어요. 우리 셋은 가족처럼 가까워졌습니다. 형님은 여전히 25년 전 일을 기억하지 못하셨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으니까요. 계절이 바뀌었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회사 앞 가로수에 새싹이 돋아났어요. 따뜻한 바람이 불었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형님 가게에서 셋이 모여 있었어요. 형님이 끓여주신 라면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준서야, 회사 생활은 어때? 형님이 물었어요. 좋아요, 형님. 매일 배우는 게 많아요. 그래, 다행이다. 우리 동생 잘 되는 거 보니까 형도 기뻐. 회장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준서는 우리 회사 보물이야. 없으면 안 돼. 회장님 과찬이세요. 제가 쑥스러워하자 형님이 웃었어요. 우리 준서 겸손하기까지 하네. 그렇게 우리는 웃고 떠들었습니다. 평범한 일요일 오후 평범한 대화였지만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해가 지고 저녁이 됐어요. 헤어질 시간이었습니다. 형님,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 기다릴게. 조심히 가고. 형님이 손을 흔들어 주셨어요. 회장님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행복하나, 준서? 회장님이 물었어요. 네, 회장님. 정말 행복해요. 나도 그래. 자네를 만난 후로 내 인생이 달라졌어. 저도요, 회장님. 모든 게 기적 같아요. 기적이 아니야. 이건 인연이고 운명이야. 우리가 만나게 되어 있었던 거지. 맞는 말씀이었어요. 그날 태풍이 지나간 아침, 면접에서 떨어진 저를 길을 잃은 회장님께로 이끈 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하늘이 우리를 이어준 거였습니다. 1년이 흘렀어요. 저는 회사에서 승진했어요. 대리가 됐습니다. 형님은 가게를 조금 더 크게 확장하셨어요. 회장님의 도움을 받기는 하셨지만 형님의 실력으로 손님이 많아진 거였죠. 그해 가을, 우리는 다시 태운이 묘소를 찾았어요. 1년 전보다 더 밝은 마음으로요. 묘비 앞에 꽃을 놓고 우리는 나란히 앉았습니다. 태훈아, 우리 다 잘 지내고 있어.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빠는 이제 괜찮아. 준서랑 현우 씨 덕분에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단다. 형님도 말씀하셨어요. 태훈아, 형이야. 기억은 못하지만 내가 좋은 아이였다는 걸 알아. 편히 쉬렴. 저도 말했어요. 태훈아, 준서 형이야. 너 덕분에 우리가 모두 만날 수 있었어. 고마워.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가을 바람이 우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날 밤 고시원이 아닌 새로 얻은 원룸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액자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그 흑백 사진을 액자에 넣어둔 거였죠. 태훈이의 환한 웃음이 거기 있었습니다. 고마워, 태훈아. 작게 속삭였어요. 내가 우리를 이어줘서. 핸드폰이 울렸어요. 형님한테서 온 문자였습니다. 준서야, 잘 들어갔어? 오늘 즐거웠어. 다음 주에 또 보자. 형이. 미소가 지어졌어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형님. 저도 즐거웠어요. 다음 주에 봐요. 사랑해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25년 전 그날 형님은 저를 구하셨어요. 그리고 25년 후 오늘 저는 형님을 다시 찾았습니다. 길고 긴 여정이었지만 우리는 결국 다시 만났어요. 눈을 감았어요. 평온한 마음으로요.
그날 밤 저는 꿈을 꿨습니다. 푸른 언덕을 달리는 꿈이었어요. 앞에서 누군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6살 남자아이였어요. 환하게 웃으며 달려오는 아이였죠. 고마워, 준서 형. 아이가 소리쳤어요. 형이랑 아빠가 다시 행복해져서 기뻐. 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태훈아, 나는 괜찮아. 여기 정말 좋거든. 형은 아빠 잘 부탁해. 그리고 준서 형도. 아이가 손을 놓았어요. 천천히 뒤로 물러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녕. 눈을 떴어요. 아침이었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어요. 뺨이 젖어 있었습니다. 자면서 눈물을 흘렸나 봐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일어나 창문을 열었어요. 상쾌한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형님이 있고 회장님이 있고 소중한 사람들이 있는 삶이요. 25년 전 그날의 상처는 여전히 제 얼굴에 남아있지만 이제 그건 상처가 아니었어요.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형님의 희생, 회장님의 아들이 남긴 흔적, 그리고 우리를 이어준 인연의 표시였죠. 옷을 입고 밖으로 나왔어요. 출근하는 길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셔서요. 그렇게 저는 오늘도 걸어갑니다. 미래를 향해, 희망을 향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요. 여러분, 세상에는 우연이란 없어요.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고 모든 인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 안에 숨겨진 인연의 실타래를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막막해도 언젠가는 길이 열립니다. 저처럼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세상엔 수많은 사연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아픔이, 누군가의 기쁨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혹시 들려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도 사연뜨락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사연을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사연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